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조선 후기 순조원종 철종 60여 년에 걸친 세도정치 시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 세도정치 시기에 세도 가문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비변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권력, 군권까지 장악을 하게 되면서 어떠한 현상, 정치 기강이 물론 일어나는, 세도 가문에 돈을 주어야지만 관직에 진출할 수 있고 과거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이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됐어? 관직에 나간 사람들이 자신들이 세도 가문에 낸 돈, 이거를 메꾸기 위해서 또 더 큰 뇌물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을 수탈하는 삼정의 문란에 대해서까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211쪽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조선 후기 마지막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그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시험 대비를 할 테니까 자, 마지막 열심히 한번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자, 보자. 교과서 211쪽 새로운 종교와 사상이 유행을 하다. 보자. 그래서 학습 목표를 보게 되면 자, 천주교와 동학이 확산된 배경. 천주교와 동학이라는 종교가 새롭게 등장을 하는가 봅니다. 자,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유행한 종교와 사상이 자, 백성들, 농민의식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자, 애원사상의 유행. 자, 조선 후기 세도정치. 그렇지. 순조원종 철종 60여 년이라는 기간 세도정치가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됐어? 정치 기강이 문란해졌죠. 나라의 기강이 문란해지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백성들은 생활이 더욱 피폐해졌습니다. 왜? 세도정치 가문들이 더욱더 백성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게 되는 거 아니야. 뭐가 있었어? 삼정의 문란, 전정, 군정, 황곡. 그 중에서도 황곡이 가장 문제가 심했다 그랬죠. 이런 것 때문에 백성의 삶이 더욱더 힘들어졌다는 거야. 그러면서 더욱이 연해. 그러니까 주변 바닷가에 뭐가 나타나는 거야? 이양선이 나타났다. 이양선은 뭐냐? 서양의 배야. 철로 만들어진 배. 자, 조선 후기가 되면은 자, 이제 19세기가 되는데 자, 19세기 이 당시에는 뭐였습니까? 자,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제 완전히 산업화 시대를 맞이하게 돼. 새로운 완전히 급변하는 시기인데 그 당시 이런 유럽의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들의 힘을 과시하고 그들이 만든 물건을 팔기 위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서 막 여러 나라로 다 가게 돼. 그래서 무역을 통해서라든지 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서 이양선, 이 서양의 배들이 어디까지 나타나는 거야? 조선 앞바다까지 나타난다는 거야. 중국 앞바다에 나타나고 일본 앞바다에 나타나고 이렇게 아시아에 서양 배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보지도 못했던 것들이 막 나타나고 하니까 백성들의 민심이 더욱더 불안해지는 거지. 자, 이러한 사회 불안 속에서 어떠는 거야?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세상이 너무 불안하니까 이상한 배도 나타나고 막 하니까 어떠는 거야? 백성들 사이에서 야, 세상이 망하는 거 아니냐? 무슨 일이 날 것 같아. 하면서 이런 애원하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애원하는 그런 사상들이 유행한다는 거야. 소문들이 막 돌아다닌다는 거지. 특히 자, 조선왕의 성은 뭐야? 이씨지? 이씨 왕조가 망하고 새로운 정씨가 새 생을 연다고 애원한 정감록이라는 책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정씨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는 그런 소문이 나타나게 돼. 또한 백성들 사이에 미륵, 불교에서 믿는 여러 가지 부처 중에 있는데 그 중에 미륵불이란 게 있어. 자, 그 미륵이 세상에 나타나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열 거다. 그거를 이제 되게 바라는 미륵불이란 그걸 바라는 미륵신앙이 유행을 하게 돼. 정감록이라든지 이런 정씨가 나타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미륵불이 등장을 해가지고 살기 힘든 조선 땅을 새롭게 바꿔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미륵신앙 같은 것들이 유행을 한다는 거야. 다양한 이런 애원 사상 같은 것들이 유행을 한다는 거야, 조선 후기. 그러니까 무당이나 굿이나 이런 것들도, 이런 무격신앙 같은 것도 더욱더 번성하게 되고, 사람들이 미신에 더욱더 기대게 되는 거지. 살기 힘들다 보니까, 먹고 살기 힘들고, 자, 그러면서 밑에 천주교의 수용. 천주교라는 거, 오늘날도 천주교 있죠? 성당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 그 천주교가 조선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한번 보자. 자, 천주교는 17세기 무렵 중국. 자, 이 중국은 어딜까? 그렇지, 청나라일 거야. 청나라에 간 사신들이 서양 학문의 하나로 소개했다는 거야. 즉, 천주교는 조선 땅에 처음에 종교로서 들어온 게 아니라 학문, 서양의 학문으로서 소개가 되었다는 거야. 야, 내가 중국에 가서 책 같은 거 보니까 서양에서는 예술이라는 것을 믿는 그런 종교가 있다더라. 해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서양의 학문으로 소개가 되었다는 거지. 특히 이런 걸 누가 주로 연구했다는 거야? 그렇지. 정권에서 밀려난 고향으로 낙행했던 실학자들이 이를 주로 연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18세기 후반이 되면은
1700년대 후반, 즉 정조가 이제 마지막 생을 마감할 때쯤입니다. 이때가 되면서 정권에서 밀려난 남인 계열의 일부 학자가 뭐라고? 처음에는 학문으로 들어왔던 이 천주교를 어떻게? 그렇지, 종교로서, 신앙으로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야. 알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천주교는 처음에 뭐로 들어왔다고? 학문으로 들어왔다. 학문으로 들어왔다가 시간이 흘러가지고 신앙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두자. 그래서 남인 계열의 누구와?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청나라 가서 서양인 신부에게 세례를 받고 들어왔어.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처음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최초로 신부가 된 사람은 누굴까? 혹시 아는 사람 있나? 힌트는 우리 인천에 있는 고등학교와도 관련이 돼 있어. 정답은 김대건입니다. 이 김대건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우리나라 천주교 신부가 되는데, 자, 이 대건 하면 기억나는 거 없어? 자, 우리 뭐 중학교 3학년이 되면 이제 고등학교 가는 것도 이제 많이 신경을 쓰게 될 텐데, 대건고란 사립학교가 있죠? 이 대건고의 대건이 뭐야? 그치,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의 그 대건입니다. 그래서 대건고는 당연히 무슨 계열의 학교겠어? 그치, 천주교 계열의 사립학교가 되겠지. 그냥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아무튼, 자, 이렇게 종교로서 들어왔던 천주교가 이제는 신앙으로서 받아들여지게 됐다는 거고, 이 천주교는 특히 누구한테 빠르게 퍼졌다? 중회, 중인, 상민, 부녀자들 사이에서 빨리 퍼져나갔다. 자, 왜 하필 중인, 상민, 부녀자들일까? 기존의 위에는 양반, 이 양반을 제외한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인 중인이나 상민, 평민이겠죠. 그리고 남자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치이고 다녔던 여자들, 부녀들 사이에서 유행했다. 왜? 그렇지. 이들은 뭔가 차별을 받던 사람들이잖아. 조선이란 나라 신분 질서가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이들은 차별적인 요소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었어.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천주교에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데, 왜? 천주교에서 말했던 게 뭐야? 누구 앞에서는 다 평등해. 그렇지. 예수님 밑에서는 다 평등하죠?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고 한단 말이야. 평등하다고 말하고. 그리고 천국에 가면은 누구나 아주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을 하죠.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면은, 지금 조선 땅에서는 이렇게 내가 차별적인 요소를 받아서 힘들지만, 먹고 살기도 힘들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 천국에 가게 되면은 아주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하니까 천주교가 이렇게 살기 힘든 이러한 차별적인 것들을 많이 받던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것은 정감록, 정치성을 가진 사람이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는 유행한다 그랬죠? 정감록은 조선 후기 퍼진 대표적인 예언서다. 해서 뭐야? 정치성을 지닌 사람이 출연을 해서 정씨와조가 들어온다는 거지. 이씨왕조가 망하고. 그리고 수도도 어디로? 지금 이씨조선의 수도인 서울이 아니라 계룡산에 도읍을 할 거라는 거야. 뭐 이런 정감록이 유행을 했다는 거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보자. 천주교에 관련해서. 자, 교과서는 212쪽입니다. 자, 정부는 처음에는 천주교를 심하게 금지하지 않았다는 거야. 왜? 처음에는 그냥 학문으로서 받아들였었던 것도 있었고, 뭐 왕실이나 뭐 이런 시스템적으로 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런가 보다 하고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던 거지. 근데 이게 신학이 지나고 나서 완전히 엄청나게 위기지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지. 왜? 자, 천주교가 어떻게 되느냐? 천주교에서는 여러분 제사를 안 지내는 거 알죠? 천주교에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아. 죽은 사람에 대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오로지 누구만 믿어? 예수님만 믿는 거잖아. 자,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퍼지게 되면서 조상에 대한 제사의식을 거부하게 돼.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진산사건 이런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 자, 독실한 천주교인. 천주교를 이제 종교가 아니라 학문이 아니라 신앙으로서 받아들였던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아주 그냥 유명한 양반 가문이야. 근데 이 양반 가문 사람인 이 사람이 뭐야?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사를 차리지 않았다는 거야. 제사를 지내지 않고 천주교 의식에 따라서 상을 지냈다는 거야. 아니, 조선은 신분제 국가고 그 신분제 국가 최상위를 계층에 위치하고 있는 이 양반놈이라는 게 제사를 안 지내고서 천주교 의식에 따라서 해? 특히나 조선은 여러분 어떤 국가야? 성리학, 유교 국가잖아. 조상에 대한 그런 예의라든지 그런 걸 엄청나게 따지는 나라인데 제사를 안 지냈다? 엄청난 거지. 그 조선의 시스템, 이런 성리학의 기반을 바탕으로 한 조선이라는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를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거야.
천주교가 더욱더 퍼지게 되면은 백성들이 제사를 안 지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성리학적인 유교 질서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조선에서도 어떻게 하는 거야? 국왕의 권위에 도전한다, 이 신분 질서에 도전한다 그래가지고 성리학적 사회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이유로 천주교를 금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야? 탄압을 가게 되는 거지. 다 잡아들여가지고 죽이는. 여기 앞에 진산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야. 이 윤리충이라는 사람 어떻게 됐을까? 잡혀가가지고 사형에 처해져. 성리학적인 유교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이유로. 자, 그렇게 해서 천주교가 이제는 탄압을 받게 됩니다. 자, 순조가 즉위한 이후에 천주교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많이 일어나서 신자들이 처형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시골에 가거나 그러면은 무슨 순교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야. 절도산 순교지라든지 무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데가 다 뭐야? 이 당시에 천주교를 믿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처형을 했던 그런 곳에 이제 순교지라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기억하자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죠. 자, 하지만 이렇게 탄압을 많이 하고 했지만 그래도 뭐야? 천주교 없어졌을까? 백성들이 안 믿었을까? 아니야. 사라지지 않았어. 오히려 점점 더욱더 퍼지게 됩니다. 왜? 천주교 앞에서도 말했었죠. 중인이라든지 상민이라든지 부녀들이 믿었다 그랬어. 왜? 천주교에서 말하는 평등사상과 내세. 하느님 믿고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가면 천국에 가면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이런 내세신앙 때문에. 자, 평등사상과 이런 내세신앙은 살기 힘든 백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이런 탄압에도 불구하고 규세가 확대되는 거지. 막을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가 어떻게 조선 땅에 들어왔고 탄압받는 과정과 그리고 탄압에도 불구하고 확산이 되었는지를 한번 공부를 해봤어. 자, 이번에는 천주교와 반대되는 동학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자, 아까 전에 천주교 뭐로 들어왔다 그랬지? 서양의 학문이라 그래서 서학으로 들어왔다 그랬어. 자, 이 서학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걸 보고 또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야. 아니, 저 서양의 저런 종교가 들어와서 백성들이 저기 완전히 빠져들고 있네? 이거 위기다 해서, 자, 그렇다면 서학에 반대되는 우리도 새로운 걸 만들어 보자 해서 동학이란 걸 만들게 되는 거야. 서양에 서학이 있다면 동쪽에는 동학이 있다 해서 천주교와 거의 비스무리한 새로운 종교가 만들게 돼. 자, 그럼 그걸 보자. 천주교가 교사를 확장을 하고 지배체제의 모순이 심화돼. 지배체제의 모순이 심화된다는 건 뭐야? 천주교에서 평등을 외치다 보니까 이런 신분제도적 질서가 무너지게 될 수도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서 경주의 몰랑 양반인 최재우가 뭐라는 거야? 동학을 창시했다는 거야. 동학. 자, 보자. 동학의 교리는, 자, 유교, 불교, 도교를 바탕으로 민간 신앙의 요소를 짬뽕한 거야. 모든 걸 다 짬뽕한 겁니다. 유교에서 좋은 거, 불교에서 좋은 거, 도교에서 좋은 거, 그리고 미속 민간 신앙에서 좋은 걸 다 짬뽕을 해서 새롭게 만든 게 바로 뭐다? 동학이라는 거야. 그래서 뭘 어떻게 짬뽕했는지 다 나와. 사람이 곧 하늘이라 그래서 인내천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가장 제일 최고다 중시하는 거고, 그리고 평등사상을 강조했어. 자, 천주교도 뭐라 그랬어? 평등사상을 내세웠다 그랬죠? 그렇지. 동학에서도 서학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평등사상을 강조하면서 백성들을 끌어들이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자, 동학이 만들어진 것 중 하나 이유가 뭐라 그랬어? 서학을 경계하기 위한 이유도 있다 그랬죠? 서양 세력이 등장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동학에서도 이 서학, 천주교와 서양 세력의 침투를 경계했다는 거 기억합시다. 알겠죠? 자, 그럼 동학 중요한 거 보겠어? 인내천 사상을 내세웠다. 인내천이란 것은 평등사상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서학, 천주교라든지 서양 세력의 조선 땅에 들어오는 것을 경계했다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보자. 동학은 그럼 어떻게 퍼져나갔을까? 당연히 퍼질 수밖에 없지. 천주교도 왜 퍼졌어? 살기 힘든 백성들에게 평등이라는 그걸 가지고 다가가기 때문에 퍼질 수밖에 없었지. 동학도 마찬가지야. 인내천, 하늘 아래 다 똑같다 해서 평등사상을 강조했잖아. 그러니까 동학 또한 살기 힘든 백성들에게 더욱더 퍼지게 돼. 자, 그래서 어떻게 돼? 동학이 몰락 양반, 그렇지. 조선 후기에는, 자, 이런 붕당 간의 치열한 다툼 속에서 몰락하는 양반들이 많다 그랬지. 돈도 없고 양반만 가지고 있는, 그래 어떻게 했다 그랬어? 족보를 팔거나 이런 몰락하는 양반들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그랬잖아. 자, 이런 몰락 양반과 농민들에게 동학이 확산이 되자 정부가 또 가만히 있지 않겠지? 천주교도 어떻게 됐어? 퍼져가지고 조선의 이러한 신분질서라든지 성리학적인 유교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드니까 탄압을 했잖아. 마찬가지야. 동학도 평등이라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더욱더 동학을 탄압을 하게 됩니다.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인다는 죄로 어떻게 동학을 창시했던 최재우를 죽여버리고 동학을 탄압을 하게 되는 거지. 하지만 천주교와 마찬가지로 동학도 쉽게 죽지 않습니다. 최재우가 죽고 나니까 그 뒤를 이어서 누가 최시영이 이어받아서 동학을 더욱더 퍼뜨리게 돼. 특히 최시영 때는 동경대전이나 용담유사라 그래서 자, 그 전에 최재우 때는 아직 동학의 이런 시스템 이런 게 모든 게 갖춰지지가 않았어. 근데 최시영은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합니다. 책을 펴내가지고 동학의 교리라든지 쉽게 말하면 천주교 그쪽에 뭐가 있어? 성경이란 게 있잖아. 성경처럼 동학의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백성들에게 더욱더 동학을 널리 알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더욱더 세력을 키워가지고 나중에는 전라도, 충청도 같은 전국 각지로 퍼져나가겠다는 것이 핵심이야. 알겠죠? 동학이 어떻게 성립이 됐고 확장이 됐는지 다 한번 봤어. 자, 밑에 보면은 동학에서 말하는 사상이 나와 있는 글들이야. 자, 뭐라고 나와 있어? 최시영, 동학의 최 2대 교주죠? 최재우가 죽고 나서 자, 뭐라고 하고 있어? 사람이 곧 하늘이다. 뭐야? 인내천, 평등사상 강조하잖아. 사람은 평등하면 차별이 없다. 귀천을 나누면 하늘을 거스르는 거네. 하늘을 거스르는 거야. 이러니까 당연히 백성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지. 또한 밑에 동경대전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어? 서양은 싸우면 이기고 치면 빼앗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으니 천하가 멸망하면 입술에 떨어지는 탄식이 없지 않을 것이니 보국안민의 계책이 어디서 나올 것인가.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서양을 대비해야 된다는 거야. 서양으로부터 보국안민, 우리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거. 아까 동학이 뭐라 그랬어? 평등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조선 땅에 들어오는 서양 세력, 천주교를 이제 막자 하는 그런 생각도 있다 그랬죠? 자, 밑에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뭐라고 나와 있지? 최재우는 서양 세력이 접근하고 천주교가 확산되자 서학, 서양의 학문 천주교에 대항한다는 의미로 동학을 창시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내세웠던 사상이 인내천, 하늘나라에 다 똑같다 해서 신분이나 계급을 초월해 모든 인간이 뭐 해야 된다? 평등해야 함을 내세웠었잖아. 자, 그리고 또한 서양 세력에 맞서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자는 보국안민과 그치, 동학을 믿으면 야, 새로운 세상, 모든 사람이 평등한 새로운 세상이 등장을 한다. 후천개벽 세상을 내세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동학은 농민들에게 더욱더 퍼져서 확산이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조선 후기에 천주교와 동학이 어떻게 백성들에게 다가갔는지를 우리는 공부를 해봤어. 그 중심에는 바로 평등 세상이 있었습니다. 자, 좀만 힘내자. 제 옆에 넘어가서 213쪽을 볼게. 자, 그래서 조선 후기에 먹고 살기 힘들어진 이런 백성들이 결국에는 봉기를 하게 된다는 거야. 그렇다면 농민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봉기를 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봅시다. 교과서 213쪽. 자, 19세기. 그렇죠. 19세기 하면 뭘 기억해야 돼? 세도 정치 기억해야 되지. 누구? 안동김씨 그리고 풍양조씨 해서 몇 년간 3대 순조, 헌종, 철종에 걸쳐서 3대 60여 년간 세도정치, 왕의 외척 가문들이 모든 것을 장악하는 그런 시기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탄간우리들도 더 횡포를 부리게 되고 백성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 그랬어. 그 중심에는 삼정의 문란이 있다는 거 기억해야 돼. 전정, 군정, 황곡의 문란. 자, 이렇게 19세기 들어서 삼정의 문란이 극심해지고 자연재해와 역병까지. 얼마나 살기 힘들까. 세금 내는 것도 벅차 죽겠는데 자연재해에다가 역병까지 돈대. 그러니까 백성들이 고향을 버리고 떠돌아다니는 거지. 그럼 고향을 버리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어디로 갔다는 거야? 자, 지난 시간에는 도시로 가가지고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다 그랬지만 자, 어떤 사람들도 있다는 거? 산간벽지로 들어가서 화전민, 산을 이제 불을 질러가지고 싹 나무나 이런 것도 다 없애고 거기다가 밭을 일구는 거야. 화전민이 되거나 도시나 이런 데로 가서 품팔이로 임노동자가 되어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지. 아니면은 최악의 상황에는 도적, 강도가 돼서 이제 먹고 살다는 그런 사람들도 생긴다는 거야. 자, 이러한 가운데 백성들이 사회 문제를 조금씩 깨닫고 다양한 형태로 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 그러죠? 백성들도 마찬가지야. 계속해서 빼앗기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왜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 왜 우리는 저들에게 세금을 내지도 않아야 될 세금을 갖다 바치고 저들은 왜 맨날 아주 풍족하게 잘 살고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도 생기게 되고 더불어서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저항을 해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보자. 그래서 농민의 저항이 어떻게 됐냐? 자, 처음에는 개별적 그리고 소극적인 형태였다는 거야. 처음에는 겁도 나고 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개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소극적인 형태로
이렇게 저항을 했었는데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됐다? 그렇지. 이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 점차 개별적이 개인적이 아니라 무리를 지어서 집단적으로 그리고 소극적인 형태가 아니라 적극적인 형태로 저항을 했다는 거야. 그럼 이 저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관리의 부정을 소문을 만들어서 퍼뜨리거나 소문을 내는 거야. 야, 저 관리노 아주 나쁜 놈이래 해서 세금을 착복하고 한대. 뭐 이런 식으로 세금을 퍼뜨려가지고 민망하게 하거나 아니면 벽서를 붙입니다. 벽서, 벽보를 붙이는 거야. SNS를 하는 거야. 어떤 놈이 이런 나쁜 짓을 벌이고 있다 해서 막 공개적으로 다 붙여오고 다니는 거지. 아니면은 한밤중에 횃불을 들고서 무리지어서 다니면서 우리 지방의 수령, 사또라든지 아전놈들이 나쁜 놈들이다. 이런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 고 외치고 다니는 거지. 그냥 불만을 토해내는 거야.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화병이 나서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벽서를 붙여가지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소문을 내거나 아니면 돌아다니면서 막 나쁜 놈, 임금님 놈, 나쁜 놈 막 이런 식으로 비리를 외치고 다니는 거지. 또 아니면은 더욱더 적극적인 건 어때? 도적이 되어서 도적도 뭐야? 나쁜 도적만 있는 게 아니라 뭐야? 탕가놀이를 벌하는 그런 도적이 되는 거지. 지방관청과 세금을 막 착복하는 뺏어가는 이런 나쁜 지방관청이라든지 백성들의 고열을 쫙 다 빨아먹는 양반의 집을 약탈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저항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거. 알겠습니까? 조선 후기에 이런 농민의 저항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농민의 저항은 처음에는 개별적이고 소극적으로 조그맣게 일어났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집단적이고 적극적인 형태로 변화했다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벽서에는 뭐 어떠한 내용을 적었나요? 나와 있는데 당연히 탕가놀이 그 지방의 관리들에 대한 죄라든지 그런 나쁜 짓 한 것들을 막 적어냈겠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민심을 더욱더 하나로 모으는 거야. 야, 그래,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 거는 저 나쁜 놈 때문이었구나. 그걸 통해서 알게 되는 거야, 점점.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야, 그래,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 건 다 저놈 때문이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자. 그 집단적으로, 그 적극적으로 일어나가지고 봉기를 해가지고 탄간우리의 집을 같이 쳐들어가가지고 부실고 다 불태우고 거기서 막대한 것들을 다 뺏어가지고 다시 백성들에게 나눠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정을 하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뒷페이지를 보자. 자, 그래서 홍경래의 난 그리고 임실농의 봉기를 보면 끝이 납니다. 자,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려. 좀만 힘내자. 자, 홍경래가 주도하여 평안도에서 일어난 농민봉기를 우리는 홍경래의 난이라 그러고, 자, 아까 전에 뭐라고 해서 집단적이고 적극적으로 봉기가 일어난다 그랬지. 그 중에서도 19세기에 처음으로 일어난 대규모 집단적이고 적극적인 항쟁이 바로 뭐였다? 홍경래의 난이었다는 거야. 자, 그럼 홍경래라는 사람은 왜 난을 일으켰을까? 보자. 자, 홍경래가 살고 있던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평안도 지역이었어. 자, 교과서를 보게 되면은 평안도 지역이 어디냐? 그렇지. 어디겠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압록강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 지역이 바로 평안도 지역인데 조선에서 이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적인 게 많았다는 거야. 과거 시험을 보러 가도 평안도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한다든지 아니면은 평안도 지역이 자 국경을 접하고 있다 보니까 자 중국이랑 거래를 하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았어. 근데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욱더 많이 걷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약탈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괴롭힘이 많았단 말이야. 그 중심에는 평안도가 과거에 청나라나 이런 나라로 침입을 받게 되면서 어떻게 됐어? 청나라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조선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지역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이 많았어. 평안도라든지 한경도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청나라에 잡혀갔던 놈들이 있는 곳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차별적인 요소가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보자. 자, 평안도 지역은 중국 무역의 통로. 그치,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니까 상공업이 크게 발달했다는 거야. 상업이라든지 공업이. 그러다 보니까 부를 쌓은 신흥 상공업자가 많았고 이 지역에 있는 광산촌에 그치, 농촌에서 토지를 잃고 떠돌아다니던 농민들도 모여든 거지.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들을 오히려 차별 대우하고 가혹하게 수탈했다는 거야. 너네 돈 많이 벌었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욱더 수탈해 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겠죠. 평안도 지역 사람들, 왜 우리 지방 차별하느냐? 이런 불만이 가득해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불만에 불을 지피는 게 바로 홍경래가 되는 거지. 누구 하나가 나서가지고 이들을 뭐라 그래야지? 모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홍경래였다는 거야. 보자. 자, 평안도 지역. 자, 홍경래 등 몰랑 양반. 홍경래는 원래 양반이었어. 근데 아무리 과거 시험을 봐도 계속 떨어져. 왜? 평안도 지역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불만이 쌓였겠지. 그리고 더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몰랑 양반들이라든지 이 지역에서 상공업으로 불을 쌓았지만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탈해 당하는 이러한 세력들.
그리고 농민이나 광산 노동자 같은 사람들을 홍경래가 대표자가 돼가지고 모아서 봉기를 일으키는 거지. 우리에 대한 차별 그만해라. 우리 못 살겠다 해서 여기서 난을 일으키는 거야. 무기도 만들고 군대를 양성을 해가지고 자기들을 통해가지고. 그게 바로 1811년에 있었던 홍경래의 난이야. 자, 그럼 이들이 주장했던 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겠죠? 자, 첫 번째는 탐관오리의 착취 금지해라. 우리 서북지방, 우리 잘 산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세금 더 많이 걷어가고 이런 것들 그만해. 자, 두 번째로는 서북지방에 대한 차별 반대. 우리 평안도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차별하는데 과거 시험도 안 붙여주고 이러는데 이러한 차별 당장 없애줘라. 이런 두 가지 큰 주장을 내세워서 봉기를 일으킨 거지. 그래서 불과 열흘 만에 청천강 이북, 지도를 보면 어떻게 돼? 여기도 나와 있죠? 자, 지도를 보게 되면은 여기 평양이 있고 평양 위쪽에 청천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 지역을 불과 열흘 만에 모든 지역을 장악을 했다는 거야. 엄청나지. 조선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조선에서도 야, 커지기 전에 막아야겠다. 그래서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가는 거지.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열흘 만에 평안도 지역을 장악을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주성 싸움에서 관군에 패해서 진압을 하게 되고 이러한 홍경래를 중심으로 한 이 평안도 지역 사람들의 외침은 그냥 끝나고 말았다. 자, 그래서 19세기 있었던 첫 대규모 봉기 홍경래의 난. 홍경래는 주장했던 건 뭐다? 자, 서북지방 이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을 멈춰라. 그리고 두 번째는 탐관오리들의 이러한 착취, 세금을 약탈해가는 이런 것들 멈춰라. 두 가지 기억을 해야 돼. 자, 마지막 좀만 힘내자. 자, 임술농민 봉기 봅시다. 자, 홍경래의 난. 이렇게 큰 난이 평안도 지역에서 대규모로 일어났으니까 어떻게 됐어? 민심은 더욱더 동요하겠지? 야, 홍경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난을 일으켜놨대. 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어떻게 되는 거야? 아까 전에도 뭐라 그랬어? 봉기는 처음에는 개별적이고 소극적인 형태로 일어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된다 그랬지? 집단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한다 그랬지? 마찬가지. 홍경래의 난처럼 점점 집단적이고 대규모 적극적인 형태로 봉기가 일어난다는 거야. 자, 진주지방. 자, 여기서는 진주지방 어딜까? 그렇지. 오늘날 경남 지방에 있는 이곳 진주. 이거 진주야. 자, 진주 지방의 농민들은 탕간오리 수탈의 봉기. 자, 이 진주 지방에 백낙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나쁜 탕간오리였다는 거야. 백성들의 세금을 엄청나게 뺏어가고 아주 나쁜 놈이었어. 그러니까 이 진주 지방 사람들이 백낙신을 몰아내고 유계춘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조선 후기에 등장했었던 몰락 양반이야. 모든 거 이른 몰락 양반인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진주 지방에서 봉기를 일으켰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들은 관할을 습격하고 당연히 조세대장을 불태우고 아전이라든지 양반, 땅 많은 사람들의 집을 허물고 불살랐겠지. 그래서 진주에서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켰다 그래서 진주 농민 봉기라고 하는 거야. 1862년. 그리고 이런 진주 지방에서 일어났던 봉기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점점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거야. 진주 지방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자, 지도 보면 나와 있죠. 완전 곳곳에서 지금 봉기가 일어나고 있죠. 자, 그래서 진주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해에 전국적으로 농민들의 봉기가 광대하게 활발하게 일어났다. 그래서 이 해를 임술년이라 그러는데 해서 임술년에 농민 봉기가 일어났다. 그래서 임술 농민 봉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작은 진주 지방에 있었던 진주 농민 봉기였지만 1862년 진주 농민 봉기를 시작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서 농민 봉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임술년에 대대적으로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켰다 그래서 임술 농민 봉기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도 어떻게 난리가 났겠지?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전국적으로 봉기가 일어나니까 나라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야, 백성들, 농민들아, 너희들 우리가 의견 들어줄게. 그만 좀 하면 안 되겠냐 해서 자, 그래, 너희들 생각 좀 말해줘. 그래, 너희 먹고 살기 힘들지? 뭐라고? 삼정의 문란 때문이구나. 우리가 탕간오리들이 세금을 막대하게 착취해가니까 그것 때문에 힘든 거지? 알겠어. 우리가 삼정의 문란 그만, 이런 문란 그만하게 할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봉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 왜? 세도정치잖아. 세도 가문의 그런 위세에 짓눌려가지고 왕권이라든지 이런 조정에서는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고 싶어도 이 세도 가문이 모든 걸 장악하기 때문에 다 흐지부지돼. 자, 그래서 임술농민 봉기는 조세제도나 정부에 대한 저항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고유 단위로만 일어난 한계가 있었다. 뭐냐? 하나로 돼가지고 하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지는 못했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하긴 했지만 농민 봉기를 계기로 해서 어떻게 됐다? 농민들의 사회의식은 더욱더 선정했다는 거지.
그전처럼 항상 당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좀만 하면은 일어날 수 있다 보여주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주농민본기까지도 임술농민본기까지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옆에 215쪽을 보면은 조선 후기 농민본기에 나와 있어. 그래서 1812년 있었던 정주성의 누구겠어? 홍경래의 난이 있겠고, 그리고 1862년 진주에서 시작된 진주 농민본기가 있겠지. 자, 이 두 가지 본기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옆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사료가 되니까 꼭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어. 해서 밑에 있는 문제들도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 자, 수행평가로 올라간 것도 한번 네이버 폼도 여러분 열심히 해서 풀어주세요. 알겠죠? 자, 그럼 오늘 좀 길어졌는데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자, 이제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시험 기출, 기말고사를 대비하는 시간으로 함께 합시다. 안녕.